제가 그때 제 기억에 그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학교를 갔다가 왔는데 아빠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참 이제 싸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 밖에서 이제 엄마가 나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를 안 보고 바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쫓아나가서 엄마를 옷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뿌리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신발을 미처 못 신고 그 택시 가는 거를 그러니까 막 뛰어갔어. 쫓아갔어. 근데 그 택시 차가 멀어져 가는 그 장면이 지금까지도 꿈을 꿔요. 엄마는 최고의 엄마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저한테 카톡이 오는데 그런 게 뭐냐면 어떤 육아법, 어디 쇼츠로 뭐 애들을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좋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그게 어떻게든 자기가 체화해서 직접 육아를 하려고 노력을 엄청 해요. 아니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제 나름의 불만이 있죠. 왜? 왜? 이 약간 불안이 되게 높은 것 같은 그렇게 보여요. 학교를 보냈는데 난 스쿨버스 타고 보내자. 그리고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스쿨버스 태워서 못 보내겠대. 그 나보고 태워가지고 학교에 이제 등교를 시키려는. 스쿨버스를 타고 이렇게 타러 가거나 내려가지고 오거나 이런 것도 그냥 내버려 두도 지들이 뭐 알아서 다 하고 할 것 같은데 그런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전 좀 약간 불만이기도 한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핸드폰 네네. 어플 해가지고 네네. 이제 학교 도착하면 네, 알림 맞습니다. 이렇게 네. 하게 해주는 거. 아니 근데 왜 용이는 이 도착했다고 알림이 왔는데 정이 알림이 안 오지? 정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그 버스 같이 타고 갔는데 갔겠지. 그게 뭐 어플이 뭐 좀 뭐가 잘못됐나 보지. 아니 근데 왜 어플이 잘못돼? 이게 계속 왔었는데 왜 안 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학교 정문을 통과하면? 통과하면 이제 자동으로 등교하였습니다가 뜨고 셔틀을 타고 이제 나오면 하교하였습니다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시간 도중에 가끔 그게 오류가 떠갖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둘 중에 쌍둥이 중에 하나가 하교했다고 문자가 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속에서 이제 이게 폭풍 회오리가 막 치고 있어요. 그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불안한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모를 때. 그러니까 정확히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 있으면 학교 안에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괜찮아요. 안 불안하세요? 네, 안 불안한데 학교 뭐 버스를 타고 가는 그 이동하는 그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한 요쯤 되면 지금 가고 있는 중. 그때하고 뭔가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중. 그러니까 어디 이동하는 사이. 네네. 그러니까 위치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를 제가 모를 때 불안해요. 그리고 애들 아까 스쿨버스 얘기도 했지만 방하고 그 사이에 이제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애들 자는 방이 있는데 그 사이에 문을 항상 열어놔야 돼. 네네. 그래갖고 애들 이렇게 들려야 되고 아내하고 같이 자고 있다가 저기에서 무슨 소리가 딱 나잖아요. 뭐 애들이 뭐 울음소리가 이렇게 나면 그 울음소리로 정인지 옹인지를 구분을 해요. 그리고 이 한 시간 반마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또 만약에 아내가 뭐 일 때문에 이 뭐 어딜 갔다 그리고 집에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저한테 이제 자기 전에 애들 잤냐, 뭐 애들 잔 다음에 땀은 닦아줬냐, 애들 베개도 이렇게 다시 뒤집어 줘라. 계속 그걸. 그러니까 아니 갔으면 그냥 가 내가 다 알아서 해. 아 나도 아빠고 뭐 그걸 못할까봐 애들이 뭐. 근데 그게 엄마가 없으면 애들이 더 좋아하고 더 잘 자고 더 잘 놀고. 아유, 푹 자고. 네? 그러니까 항상 내 눈에 보이기 전까지가 이제 굉장히 불안해지고 근데 아이가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 울타리, 저의 뭐 시야 거기서 이 벗어나면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계속 네, 그래서 이제 잠을 자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럼 새벽에 가서 확인을. 그러니까 그게 머리로는 생각할 때 그래 이렇게 저렇게 컸고 이제는 내가 그러면 너무 애들이 싫어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하는데 그래서 이제 참아요. 안 하려고 노력을 네, 하시네. 안 하려고 참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자다가 이제 새벽 깼어요. 저 방을 가볼까 말까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래 가지 말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한번 참아보자. 그러면 이제 제가 날밤을 새버리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차라리 갔다 와서 내가 자야지. 이렇게 확인을 그치, 안 하면. 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만약에 7시간을 잔다 그러면 7시간 통잠을 자는 날이 뭐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가 느끼는 불안,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 느끼는 불안은 꽤 높죠. 근데 지금 혜영 씨가 느끼는 불안의 정도는 정도로 봤을 때 굉장히 심한 거죠. 아이들에 대한 지금 이제 양육 상황에서 아이들에 대한 불안이 너무 높으시니까 괴로우실 것 같아요. 눈 떠서 잘 때까지.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이게 마음으로 안 되니까 참고 막 이러는데도 한계가 있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멘탈 에너지는 써야 될 때 써야 되는데 너무 불안에 많이 쓰고 나면 나머지 쓸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친단 말이에요. 지쳐요. 더군다나 통잠도 못 주무셔. 중간에 잠도 다 토막잠이야. 그러니까 늘 지쳐 있죠. 피곤하고 지쳐 있고 계속 긴장. 긴장하고. 네. 우리 혜영 씨가 육아 상황에서 너무나 귀하죠. 아이들이 너무 사랑하고 잘 키우고 싶은데 어쨌든 아이들의 그 생활에서 불안을 심각하게 느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혜영 씨한테 있어서는 아이들의 생활 속에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끼리 1박 2일 여행. 여행? 지금은 안. 네, 절대로 안 된다. 네. 2단계입니다. 친구들과 당일치기로 놀이동산 가기. 놀이동산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근데 실내면은 아니 근데 뭐 자연농원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실내라는 게 그런 데 있잖아요. 키즈카페? 요즘에 키즈카페인데 좀 조금 네네. 거기 안에 있는 아, 그렇구나. 요게 2단계입니다. 단짝 친구네 가서 파자마 파티하기. 친구 부모님 계시고. 그래야 되겠죠. 애들끼리는 안 네네. 되죠. 어? 네.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남편분의 나중에 놀랐어 지금. 왜요? 아니 몇 번 그렇게 해주자 그랬더니 그걸 그거는 코로나 때라서 안 되었던 거예요. 아니지. 아니 어떤 부모님은 이런 집이 있어요. 우리 집에는 글로 안 보내. 파자마 파티를. 그거. 근데 우리 집 와서는 그렇죠. 다른 집 애들이 우리 집에 오는 건 괜찮아. 우리 집에 와서 파자마 파티를 해라. 그거였죠. 그거. 왜냐면 내 눈으로 네. 확인이 가능하니까. 네. 혜영 씨도 그런 거죠.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애들이 아니 유로 형 우리 집 와갖고 그냥 잤잖아. 근데 그거 달라. 아니 그건 니들은 안 돼. 어렸었고 그건 형이니까. 아니야. 걔는 너 나이가 유로 부모님 네. 섭섭하시겠다. 네, 아하.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네. 자, 그때는 여기까지가 3단계입니다. 네. 마지막 단계입니다. 집 앞 놀이터에서 자기네끼리 1시간 놀기.
집 앞 놀이터에서 근데 한숨 쉴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게 최근에 잠깐만, 있었던 아니, 일이에요. 최근에. 네 어제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제뿐만 아니고 제가 아니 어제 몰랐어요. 이렇게 그래요? 놀고 있는지를. 집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경을 안 쓰고 그런 있었는데 일이 있었구나. 저희 아들이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이제 전화를 했죠. 집 전화로 전화를 했더니 이제 저희 이제 이모님이 이제 받으셔서 놀이터에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랑요? 그랬더니 애들끼리 내려가서 놀고 온다고. 얼마나 됐는데 한 1시간 정도 됐다고. 그때부터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맨 앞에 1단계는 네. 1단계 정도의 불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는 다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정도는 1단계 정도라고 본다. 근데 이 맨 마지막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허용을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5학년 정도 된 아이들이 둘이 집 앞, 그것도 집 앞 놀이터에서 1시간 노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건 대부분 놀고 들어와. 네. 그래서 이것마저도 불안해하는 거는 양육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최상위. 그래서 이 불안을 잘 다루어내고 적당하게 낮춰서 편안함을 찾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완전히 아이들을요 무균실 양육을 하는 것 같아요. 무균실 양육을 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너무 지나치게 무균의 환경에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다 겪는 것들은 본인도 겪어봐야 그것을 해결하는 힘도 생기는데 완전히 무균실 육아처럼 하면 생각보다 네. 대처할 힘이 안 생겨요. 근데 마지막으로 아내하고 좀 말다툼 뭐 비슷한 게 어디 무슨 캠프 같은 데도 보내가지고 애들하고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들끼리 생활하게 하고 해야 이게 사회화가 빨리 되고 아이, 그럼요. 이게 네. 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하는데 그건 절대 안 보내니까 저는 그럼 당연히 보내야지. 그게 얼마나 어렸을 때 진짜 가장 큰 추억이 될 수 있는 건데 처음 가고 자고 학교에서 보내고 선생님들이 다 인솔해서 가고 그렇죠. 뭐 혼자 다- 가는 게 네. 아니죠. 네. 근데 계속 얘기하길래 아무런 답을 안 했어요. 이렇게 어느 순간 그랬더니 내가 얼마나 고민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거. 네. 자꾸 아니 나는 몇 번을 얘기했는데 뭘 더 얘기를 하라고. 에? 이제 보내기 싫으면 보내지 마. 그런 거지. 근데 정희는 울기 시작한 거죠. 이제. 왜? 첫째. 너무 가고 싶은데. 그런데 영희는 엄마 말 들어보니까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그냥 안 갈게. 뭐 이렇게. 정희는 이제 계속 울고 이제 아빠한테도 막 내가 왜 이걸 못 가고 다 가는데 뭐 계속 얘기하는 거고. 그게 이제 가을에 체험학습을 1박 2일 동안 뭐 이제 부여에 갔다 오겠다. 이제 이게 계획이다라는 거를 봄에 3월 새학기에 시작할 때 학교 이제 1년 연간 이제 계획표에 이제 그게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10월에 가는 건데 3월부터 이제 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본 순간 뭐가 불안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애들은 이제 먼 곳 애들만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보내가지고 애들 떨어뜨려 밖에서 보일 이제 수가 잔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니까. 없으니까 그게 이제 차를 타고 또 오래 또 가고 거기서 1박 2일 동안 있고 오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걸 보내야 될까 말아야 이거를 고민을 했어요. 그게 이제 머리로는 보내야 되는 게 아이들한테는 좋은 거니까 그건 머릿속으로 네네. 저의 이 자와 이 자가 너무 싸워요. 그래서 알고 있고 아이를 굉장히 또 특히나 남자아이들이니까 여자아이들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여자아이들보다 빨리 독립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혼자 뭐 학원을 다닌다고 거기 시골에서 강릉시로 1시간 버스를 타고 가서 예, 학원을 갔다가 선생님 집에서 자고 다음날 오고 이것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 이렇게 다 해왔으니까 이게
굉장히 내가 책임감 있고 이렇게 뭐 자립심은 많이 키워졌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아들들도 그렇게 강한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항상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 여기랑 여기랑 이제 계속 싸우고 있는. 혜영 씨 스스로는 나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산길을 1시간 걸어도 나는 내가 해낼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죠. 네, 네.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는 엄마 스스로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는 거, 우리는 무능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애들 점점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또 무조건 못하게 해 이렇게 느끼면 우리를 과도하게 통제하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지금은 나이가 어려서 그렇죠. 5학년이면 영어로 11이에요. 그죠? 만 나이로. 그럼 6학년 되면 12, 중1이면 13, teen이 돼요. 우리 흔히 말하는 티네이저라고 네. 하잖아요. 이때 되면 애들이 이제 튕겨나가요. 어떤 애는 이러고 튕겨나가든가 어떤 애는 오히려 그 엄마의 과도한 불안에 의한 통제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똑같이 불안해. 그런 애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두 아이 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무균실 육아를 하면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 두렵고 긴장되고 못 해낼 거라고 지레 겁을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좀 어떤가 아주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봤거든요. CBCL이라는 검사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꼭 눈여겨봐야 되는 점만 제가 좀 추려갖고 왔어요. 첫째 대정이는요. 조심스럽고 신중한 모습이 강점이에요. 그런데 경험이 없거나 낯선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불안해하고 때로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할 수 있다라고 이 결과가 나왔어요. 둘째 대용이는요. 감각적으로 민감해 보이고 불안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때로는 어떤 생각, 예를 들면 무서운 생각이라든가 이러한 사고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거나 특정한 행동을 되풀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게 강박이라는 거죠. 불안할 때 보이는 이러한 강박적인 사고와 행동처럼 느껴지는 모습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불안이나 심리적인 불편감이 소소한 신체적인 불편감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불안해지면 배가 아파진다든가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신체적인 증상으로 여러 가지 자기의 불안을 표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이제 그 CBCL 결과에서는 그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네.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정서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정서는 그 감정이 옆 사람한테 전가돼요. 그래서 전염된다 그래요. 누군가가 불안하면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같이 불안해지기도 하거든요. 저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불안이 없이 편안한 상태를 모르거든요. 모르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래 나는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살았으니까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는 뭐 이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그냥 나의 뭐 팔자인가 이제 뭐 이렇게 하고 넘긴다 하더라도 이런 거를 아이들이 되풀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 네. 대물님도 걱정하시는군요. 네네. 그럼 봅시다. 우리 혜영 씨의 불안은 이게 오롯이 본인한테서 온 거라는 걸 알고 계셔요. 아이들로부터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 두 번째는 이거는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이거 좀 낮춰야 되고 정말 아이들이 건강하게 발달하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마음으로 편안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혜영 씨가 이렇게 생활에 영향을 많이 안 줄 정도로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할 거는 이 불안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의 원인을 좀 파악해보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저의 어릴 적 환경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랑 엄마는 항상 만나시면 이제 싸우셨고, 밤에 이제 아빠랑 싸우시면 이제 엄마는 보따리 싹 밤에 이제 새벽에 이제 새벽 차를 타고 이제
서울을 가버리 오시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엄마의 옷장을 열어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옷장을 열어보고 이제 엄마가 매일 입는 옷이 걸려 있으면 안심을 하는 거고, 열었을 때 그 이제 엄마의 가방하고 엄마가 매일 입는 엄마의 짐이 없으면 이제 또 가신 거지. 그러니까 그게 조금 뭐라고 할까, 약간 트라우마처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수도 없이 많았죠. 수도 없이 많았고, 그러니까 저의 기억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제 기억에 그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학교를 갔다가 왔는데 아빠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참 이제 싸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 밖에서 이제 엄마가 나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를 안 보고 바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쫓아나가서 엄마를 옷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뿌리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신발을 미처 못 신고 그 택시 가는 거를, 그러니까 막 뛰어갔어, 쫓아갔어. 근데 그 택시 차가 멀어져 가는 그 장면이 지금까지도 꿈을 꿔요. 너무 가엽다.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머니한테? 왜 그러셨는지?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겠지만 이제 엄마의 힘듦이 더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그래서 항상 엄마가 이제 저한테 많이 하셨던 말씀이, 네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살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아빠랑 이제 많이 싸우고 지혜비랑 똑같아가지고 이제 뭐 이런 얘기들, 그림자도 똑같이 생겼다. 그런 거에 대한 엄마의 화풀이의 대상. 네. 나중에는 내가 아빠를 많이 닮아서 엄마가 나를 미워했었나 보다. 그냥 그렇게. 그럼 아버님은 지금 아직 평창에 계세요? 저희 아빠는 이제 퇴직을 하시고 지금 서울에 계서 이제 저랑 같이 합가에서 살고 네네, 계세요. 모시고 네. 사시는군요. 네네. 그러면 어머니하고 아버님은 이혼하셨어요? 이혼은 안 하셨는데 같이 사신 기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여쭤봤어요. 네네. 저 장인어른한테. 네네. 근데 아버님 이혼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랬더니, 야, 애들 결혼할 때까지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란, 그렇게 해주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본인은 참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혜영 씨하고 어머니하고는 교류가 있으세요? 지금은 없어요. 제가 엄마를 못 보겠어요. 네. 연이 끊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까요? 네, 네. 제가 끈. 몇 년이나 되셨어요? 지금 완전히 끄는 거는 한 5년 정도 넘었고, 그 전까지도 사실 뭐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네. 형제가 있으세요? 네, 남동생이 저랑 한 6살 정도 더 되는. 동생 두고 가셨어요? 아니요, 동생 데려갔어요. 어머나.
그럼 고생은 항상 내려. 더 슬프죠. 그럼 네. 더 마음이 아프죠. 항상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혼자 남겨 있어. 요 우리 혜영 씨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를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어린 마음 안에 내가 그렇게 소중했다면 아무리 아버지하고 싸워도 나를 버리고 혼자 두고 갔었을까? 우리 엄마한테서 나는 어떤 존재였지? 그러한 극도의 불안감을 경험을 꽤 자주 오랜 기간 하셨기 때문에 우리 혜영 씨 마음 안에는 아주 근원적인 불안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혜영 씨 왜 문장 완성 검사 네, 네. 하신 걸 제가 네, 네. 추려왔는데요. 네. 혜영 씨의 문장 완성 검사는 어머니와 나는 그랬더니 뒤에 악연이다. 악연이다. 나의 어머니는 극복되지 않는 트라우마이다. 무슨 일을 해서든 잊고 싶은 것은 내 어릴 적 기억들. 생생한 어린 시절의 기억은 항상 우울하고 슬펐다. 네. 저 어릴 적을 생각을 해보면 잠을 어렸을 때도 이제 너무 졸린데 잠을 참는 거예요. 막 눈을 막 이렇게 깍 뒤집으면서 잠을 참고 엄마가 없어질까 봐. 네, 엄마가 없어질까 봐. 근데 이제 잠이 어떻게든 이제 잠이 들잖아요. 아침에 화들짝 일어났는데 엄마가 없으면 제가 이제 막 저를 박는 거예요. 그 잠을 못 참고 그 장면 그리고 엄마가 하고 이제 저를 마주보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이런 게 이제 덜컥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번에는 뭐 10밤만 자고 올게. 뭐 5밤만 자고 올게. 근데 단 한 번도 지켜지진 않았어요. 그거. 그때 이제 저희 집에 조그마한 강아지를 한 마리를 이제 엄마가 이제 제가 혼자 있으니까 사두고 그 강아지 이름을 마미라고 지어주고 하셨어요. 그 강아지를 안고 이게 해가 지려 그러면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가 이게 뭐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방으로도 갔다 저 방으로도 갔다 계속 그렇게 밤 늦게까지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방에선가 이제 구석에서 이제 잠이 이제 들고 근데 그게 너무 잦아가지고 그게 이제 좀 트라우마처럼 지금 계속 그게 남아있고 어린 시절에 경험한 두려움. 이 두려움 중에서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그 이후의 인생에도 영향을 아주 많이 미치는 두려움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경험한 두려움 중에서 첫 번째는 부모나 아주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 두 번째는 부모를 잃을까 봐. 그러니까 미아가 되거나 부모를 아까도 왜 부모가 이렇게 두고 가버린다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물리적 힘에 의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거. 그다음에 비교당하는 두려움. 또 부모의 사랑을 잃게 되는 거. 그러니까 더 이상 부모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거. 부모의 사랑을 잃게 될까 봐 하는 두려움.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릴 때 두려움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혜영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에 해당이 되죠. 네. 일단 부모랑 헤어지는 거, 내지는 버려지는 거. 그다음에 사랑을 잃게 될까 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약간 동생만 데려가고 남겨진 거는 비교 아닌 비교이죠. 왜냐하면 다 두고 가든가 아니면 다 데려가든가 그래야지 한 사람은 두고 한 사람을 데려가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결과들은 이건 분리불안과 유기불안이 생기는 어린 자녀 입장에서는 혼자 남겨지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버려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봐요. 그래서 유기불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내가 꼭 아기들이 깼을 때는 내가 옆에 있어줘야지. 내가 빨리 가서 엄마가 여기 있어라는 거를 안심을 시켜줘야지가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제가 그게 저한테 강박이 또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아이들한테는 안 느끼게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안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나의 노력이 이젠 또 우리 아들들한테 불안을 갖게 되는 또 원인이 됐나 또 막 그러니까 또 자책을 하고 이게 이제 계속 요즘 그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네. 너무 이렇게 애들에 대한 그 강박과 책임감 막 이렇게 하니까 본인 힘든 게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가 행복해야지 애들이 행복한 거지 그게 제일 먼저다. 어? 그러니까 이게 기분 좋고 엄마가 룰루랄라 해야 애들도 좋고 그런 거지. 엄마가 막 맨날 막 이렇게 힘들고 막 이러면 애들이 안 좋다 그게 오히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이제 혜영 씨를 높이 사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어린 시절에 나를 낳아준 부모 내진 양육자와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 어려움을 토대로 나를 잘 파악해야지만 내가 낳은 나의 자녀와 어려움을 겪지 않게 돼요.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고는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크게 내가 어떤 부모가 돼서 아이를 편안하고 건강한 아이로 키울 것인가 보다 엄마가 했던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거에 지금 몰두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눈을 떴더니 엄마가 없었어. 언제나 나는 혼자였어. 이것만큼은 절대 경험시키지 말아야지. 애들이 눈을 떴을 때 나는 언제나 옆에 있어야지. 나는 언제나 아이를 보호할 거야. 우리 엄마 날 정말 사랑하지라고 느끼게 해줄 거야. 물론 필요한 거지만 여기에만 몰두되어 있는 면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말 좋아지려면 이 부분을 직면하셔야 돼요. 직면해서 구멍난 부분은 기우고 또 비어있는 부분은 메꾸고 결국 그 과정을 꽤 오래 그냥 상담 정도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사이코테라피라고 하는 정말 진정한 나의 어떤 전 삶을 아주 깊게 이해해보는 이런 과정을 조금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네. 엄두가 안 나요. 근데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엄두를 내시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사실 결혼 바로 직전에 제가 이제 뇌종양 판정을 받았어요. 그게 38살 때였는데 근데 다행히 이제 사이즈가 작으니까 이제 수술을 빨리 오늘 수술 날짜를 아예 잡고 가라. 수술 날짜를 안 잡았어요. 안 잡고 그냥 안 살고 싶었어. 그 당시. 네. 아, 내가 이걸 굳이 뭘 이걸 살겠다고 난 내일 아침에 눈도 뜨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근데 그런 검사를 받으러 가는 줄 모르고 네. 그냥 오늘 병원 간다고 그러길래 병원 갔다가 전화해 그랬는데 할 때가 됐는데 안 와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뭐 그렇대. 그래가지고 내가 에? 지금 어디야? 그랬더니 그냥 병원 거기 의자에 앉아있대. 그래갖고 그 상상이 되잖아요. 네. 나이가 나하고 동갑인데 이게 그게 이제 저는 사실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평생을 이제 부모님한테 뭔가를 나의 문제점을 생긴 거를 의논을 드리고 보호를 받거나. 엄마 아빠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랬을 때 이렇게를 해본 게 없었어서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지푸라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날짜를 받아왔어요? 수술할 때 그래 받아가지고 잡아놓고 좀 같이 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 병원에 가서 부모님을 처음 뵀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시긴 오셨어. 근데 뭐 그냥 그러다 가셔. 대면하게 있다가. 예. 그러고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었으면 큰일 났을 것 같은데 그때 그 일 때문에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도 있었는데 제가 없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사실은 진짜로.
그래서 그 병원 이제 수술하고 그 뒤에 이제 병간호도 이제 저희 남편 예. 네. 시어머니 뵀을 때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왜냐면 시어머니도 어머니잖아요. 네. 네. 어떤 느낌이셨을까? 제가 처음 이제 인사를 시댁을 갈 때.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어요. 가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저를 이제 맞아 주시면서 예쁘다. 응, 예쁘다. 뭐 좀 잘 먹어야 되겠다. 뭐 밥 걷기니 이런 말씀부터 해서 음식 밥상이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게 예, 밥상을 차려줘서 밥을 먹고 그리고 표현이 지금까지도 전화하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가 표현이 너무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네, 제가 그래서 그날 솔직하게 나 여기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구나.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진짜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사실 제가 쌍둥이 임신해 있을 때 병원에 3개월을 누워 있었어요. 조산이 빨리 와갖고 그 수축 이완제를 이제 계속 꽂고 3개월 동안 주사를 맞고. 근데 그게 폐에 물이 찼었어요. 그래서 이제 호흡이 제대로 안 되고 이제 산소호흡기를 꽂고 3개월 누워 있었는데 나도 엄마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너무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한 번도 이제 얘기는 안 해봤는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3개월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저희 엄마가 30분 왔었어요. 잠깐. 내가 이렇게 괴롭고 지금도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괴로운데 엄마 나한테 미안하지 않냐고. 엄마는 왜 나한테 사과를 안 하냐. 그런 걸 딱 한 번 정말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사과를. 그러면서 이제 그때 또 드는 생각이 와 제가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와 나는 이렇게 엄마한테 상처를 많이 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나는 엄마를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나? 그래서 좀 그게 어떤 감정인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이게 자식이 말을 잘 들어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부모의 자식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나로서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거거든요. 절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하는 거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걸 언제나 놓지 않고 날 조금만 사랑해 주세요. 내가 외로울 때 조금만 옆에 있어 주세요라는 게 어쩌면 혜영 씨 기억에서는 경험에서는 번번이 좌절됐던 것 같아요. 기대했다가 좌절되고 이 본능적 욕구가 또 좌절이 되면 마음 안에 큰 구멍이 생기거든요. 결핍이라는. 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늘 귀한 걸음을 하신 혜영 씨께 제가 우리 혜영 씨의 결핍을 조금이라도 메꿀 수 있는 그리고 혜영 씨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이었을 것 같은 거를 제가 좀 대신해서 해드리려고 해요. 내 딸 혜영아, 엄마야. 너무 미숙한 엄마지. 그때 내가 널 데리고 갈 걸. 그렇게 맨발로 택시 뒤를 쫓아오는 너를 모질게 뿌리치고 간 내가 정말 어른답지 못했다. 나의 고통만 생각했지 네가 얼마나 힘들고 아플 거라는 거 생각을 못했어. 꼭 한번 따뜻하게 안아라도 줄걸. 사랑한다고 말이라도 해줄걸. 너무 미안하구나. 너한테 이런 결핍의 구멍을 남겨주게 돼서 정말 미안하구나.
혜영 씨의 어머니가 잘했건 못했건 좋든 나쁘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엄마로부터 태어났지만 혜영 씨는 다른 사람이에요. 아이들을 충분히 사랑해주기 때문에 아이들 잘 클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혜영 씨가 편안하게 좀 마음껏 사랑해줘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